전쟁의 포효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수백 년 전 고구려 왕비들도 그랬어요. 피비린내, 나는 궁전에서 창백한 피부와 붉은 입술로 미를 다듬으며 왕국을 지키는 두려움과 결의를 안고 살았죠.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예실이 아니에요. 당신의 내일, 불안한 마음에 숨겨진 힘을 깨닫게 해줄 지혜예요. 편안히 눈을 감고 역사 속 왕비의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세요. 비바람이 산맥을 휘감는 밤, 고구려의 궁전은 피비린내와 꽃향기로 뒤덮였다. 전장에서 막 돌아온 전사들의 창 끝에 아직도 적의 피가 굳어가는 그곳에서 왕비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피부는 눈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신선한 혈액처럼 붉게 물들어 있었다. 전쟁의 포효가 멀어지는 순간 그녀의 미소는 신들의 속삭임처럼 고요했다. 이 대비, 이 역설이 고구려의 아름다움을 정의했다. 야생의 전투 속에서 피어난 금단의 아름다움. 고구려의 왕비들은 왜 이렇게 창백한 피부를 추구했을까? 상상해 보십시오. 평양성의 거대한 성벽 너머, 눈 덮인 태백산맥이 하늘과 맞닿은 그곳. 아침 안개가 궁전을 감싸고 차가운 바람이 문을 스치며 들어올 때 여인들은 미용의 의식을 시작했다. 먼저 쌀가루와 진흙을 섞은 반죽을 얼굴에 바른다. 그것은 단순한 화장이 아니었다. 피부 아래 혈관이 보일 듯 말 듯 창백하게 만들기 위한 신성한 장막. 고구려 벽화에서 보이는 바로 그 모습이다. 안악 삼호분의 벽화 속 여인들. 그들의 피부는 유령처럼 희디흰 빛을 띠고 눈썹은 길고 검게 그려져 신비로운 시선으로 우리를 응시한다. 이 창백함은 우연이 아니었다.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아우르는 강력한 전사 왕국이었다. 기원전 37년 주몽이 세운 이래 수당의 대군을 여러 차례 격퇴한 그들은 자연과 신들을 숭배했다. 창백한 피부는 태양 아래 노동하는 농민이나 전사와 구별짓는 상징이었다. 왕비와 귀족 여성들은 햇빛을 피하며 실내에서 지냈다. 창문을 가린 비단 휘장 뒤에서 백옥 같은 피부를 유지했다. 이 미의 기준은 권력의 언어였다. 피부가 희면 그 여인은 하늘의 딸, 신의 후예라는 뜻. 전장에서 돌아온 왕 몽천이 왕비 영신을 보며 속삭였을 그 순간 그녀의 창백함은 그의 승리를 축복하는 빗줄기였다. 이제 입술로 시선을 옮겨보자. 붉은 입술, 그것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었다. 왕비들은 진달래 꽃잎을 으깨 붉은 물감을 만들었다. 때로는 동물의 혈액을 섞어 더 강렬한 색을 냈다. 벽화 속 그 입술은 활처럼 굽어 웃음 짓고 말할 때마다 전장의 불꽃처럼 타오른다. 이 붉음은 생명의 힘, 전쟁의 열정을 상징했다. 고구려 여성들은 미를 통해 전투의 주술을 불어넣었다. 전사들이 출정 전 왕비의 입술에 입 맞추는 의식, 그것은 승리의 약속이었다. 만약 왕비의 입술이 창백하다면 그것은 불길한 징조. 왕국은 패배할 터였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그 장면을 느껴보십시오. 궁전 안 등불의 부드러운 불빛이 반사되는 대리석 바닥. 왕비의 손가락이 붓을 쥐고 입술을 따라 선을 그을 때 공기 중에 진달래 향이 퍼진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결의가 뒤엉켜 있다. 남편 왕은 수십만 대군과 맞서 싸우고 있고 그녀는 미모로 왕국을 지켜야 한다. 이 미의 의식은 매일 반복되었다. 아침에 쌀 반죽을 바르고 낮에 식초물로 씻어내고 저녁에 다시 붉은 물감을 칠한다. 피부가 너무 희면 붉은 광택을 더하기 위해 주사위를 문질렀다. 고구려의 아름다움은 정적이었으나 그 안에 불꽃이 숨어 있었다. 이제 카메라를 넓혀 역사적 맥락을 보자. 고구려는 700년 가까이 지속된 왕국으로 삼국사기와 벽화가 그 증언자다. 압록강 유역의 무용총 벽화에서
왕비는 검은 머리카락을 높이 틀어 올리고 금실 비단 옷을 입었다. 눈썹은 멀리 떨어져 길게 그려 신성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이 미의 기준은 중국 한나라의 영향을 받았으나 고구려는 더 야생적이었다. 한나라 여성들은 백분으로 피부를 희게 했지만 고구려에서는 백분 대신 쌀개와 진흙을 썼다. 왜냐하면 그들은 산악지대에서 자급자족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창백함은 또한 영혼의 순수함을 뜻했다. 불교와 도교가 스며들던 시대, 왕비의 피부는 현세를 초월한 존재를 상기시켰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에는 어둠이 도사렸다. 전쟁의 그늘 속에서 미의 기준은 때로 반란의 씨앗이 되었다. 광개 토대왕 시대, 왕비들의 창백한 미모는 백성들에게 부담이었다. 세금을 뜯어 궁전으로 배국과 향유를 실어 나르는 백성들. 그들은 왕비의 입술이 자신의 피로 물든 게 아닌가 속삭였다. 실제로 고구려 후기 영의소문의 딸 영규가 미모로 권력을 쥐려 했으나 그것이 왕실 분쟁을 불렀다. 그녀의 붉은 입술은 음모의 상징이 되었다. 미의 기준이 너무 엄격해 일반 여성들은 따라하다 병들었다. 피부가 희지 않으면 결혼도 어려웠다. 이 압박은 사회적 긴장으로 이어졌다. 다시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전투 후 궁전. 왕이 돌아오지 않은 밤, 왕비는 혼자 거울을 본다. 창백한 뺨에 손을 대고 속삭인다. 이 피부가 내 승리를 부를까? 바람 소리가 문 밖에서 울부짖는다. 그녀는 붉은 물감을 더 짙게 바른다. 입술이 떨린다. 고구려 벽화의 여인들처럼 그녀의 눈은 먼 산맥을 응시한다. 그 눈빛 속에 왕국의 운명이 담겨 있다. 전사들은 이 미모를 보며 다시 칼을 들었다. 창백함은 두려움을 잊게 하고 붉은 입술은 피를 흘릴 각오를 심었다. 지적 관점에서 보자면 고구려의 미기준은 생존 전략이었다. 추운 기후에서 창백한 피부는 비타민 D 결핍을 숨기는 방법이기도 했다. 그러나 더 깊게 그것은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다. 고구려는 왜 일본까지 세력을 뻗쳤고 왕비의 미는 그 정당성을 부여했다. 수당 침공 때 예송녀라는 궁녀들이 창백한 얼굴로 왕을 독려했다는 기록이 삼국유사에 남아있다. 그녀들의 입술은 전장의 깃발이었다. 상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무용총의 벽화가 살아 숨쉬는 밤. 여인들의 머리에는 금빛 구슬이 반짝이고 손에는 붓이 들려있다. 공기 중에 백합향이 스며든다. 그녀들은 서로의 피부를 만지며 속삭인다. 더 희게, 더 붉게. 이 의식은 공동체의 결속이었다. 왕비뿐 아니라 귀족 여성 전원이 참여했다. 아이들은 어머니를 보며 미를 배웠다.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덧없었다. 전쟁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었다. 고구려 멸망 후 이 미의 유산은 신라와 발해로 이어졌다. 하지만 고구려만큼 강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미는 전쟁과 직결되었기 때문이다. 광개토대왕비 무령의 비문에 새겨진 신성한 미모라는 표현. 그것이 증거다. 오늘날 평양 근교고분에서 발굴된 벽화는 여전히 그 창백함을 속삭인다. 이제 눈을 감고 그 밤을 느껴보십시오. 궁전의 고요함, 왕비의 호흡소리, 창백한 피부가 불빛에 반사되고 붉은 입술이 꿈처럼 속삭인다. 전쟁의 포효가 멀어지며 평화가 스며든다. 고구려의 금단의 아름다움은 그렇게 우리를 잠으로 이끈다. 부드러운 바람처럼 영원히. 어둠이 궁전을 삼키는 밤, 달빛 한 줄기가 백제왕의 침전으로 스며들었다. 부드러운 비단 이불 속에서 왕의 손이 미끄러지듯 내려앉는 그곳. 왕비의 뺨은 보름달처럼 둥글고 윤기 넘쳤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 뒤엔 속삭임이 맴돌았다.
저 얼굴은 왕의 약점이 될 터. 궁녀들의 눈빛이 번뜩이던 그 순간 백제의 운명이 가느다란 실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그 밤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제, 한반도 남서부의 예술적 요람. 4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 번성한 이 왕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문화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궁정에서 미의 기준은 월안, 유해얀이었다. 둥근 얼굴, 통통한 뺨, 부드러운 윤곽. 이는 단순한 외모가 아니라 왕실의 상징이자 권력의 도구였습니다. 고고학적 발굴로 드러난 무덤 유물들이 이를 증언합니다. 부여 왕릉 근처에서 나온 금동 관상, 관실과 비단 조각들, 그 위에 새겨진 여인들의 모습은 모두 달처럼 동그랗고 풍만한 얼굴을 지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한성 한층, 의의 궁전, 지금의 서울 북은 봄비가 내리는 오후, 왕비가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백옥처럼 희고 뺨은 복숭아처럼 살짝 붉습니다. 궁녀들이 부채질하며 속삭입니다. 전하, 오늘은 홍화 기름을 더 바르시죠. 뺨이 더 둥글게 빛날 겁니다. 왕비는 미소 짓습니다. 그녀의 한복은 얇은 누런 비단으로 몸의 곡선을 따라 흘러내립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짜인 그 직물은 중국 장안에서 들여온 최상급 생사 셩시입니다. 발목까지 내려오는 치마 끝자락이 살짝 들리며 은실로 수놓은 꽃무늬가 드러납니다. 이 미의 기준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백제는 농경 사회였습니다. 풍요로운 곡창지대에서 오는 풍만함은 번영의 상징이었죠. 중국 한나라의 영향으로 날씬한 미가 유행하던 시대. 백제는 오히려 둥근 얼굴을 추구했습니다. 이는 불교 미술에서도 보입니다. 미륵사 석탑의 보살상들, 그 부드러운 뺨과 어깨는 왕실 여성의 이상형을 반영합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백제 왕들은 이런 미인을 외교카드로 썼습니다. 외국, 일본, 사신에게 바친 공주들은 모두 월안의 미인으로 묘사됩니다. 오비축 미년, 위도광 시대의 기록처럼요. 그러나 이 아름다움은 스캔들의 씨앗이었습니다. 궁정은 열정과 배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선광 샹왕, 제위 위즘 이우스 파츠데우스 벨 98의 궁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왕은 측비 중 한 명, 둥근 얼굴의 미인을 총애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전하지 않으나 무덤에서 나온 금귀걸이와 함께 발견된 편지 조각이 암시합니다. 전하의 시선이 제 뺨에 머무르니 밤이 길게 느껴집니다. 이 열정은 외교적 파국을 불렀습니다. 신라와의 전쟁 중 왕의 방심이 패배를 초래했다는 속설입니다. 실제로 성광은 신라와의 한강 전투에서 쓰러졌습니다. 미인의 뺨이 왕의 판단을 흐렸을까요? 역사학자들은 이를 왕실의 관능적 취약점으로 봅니다. 깊어가는 밤 궁전 정원으로 나가보십시오. 연못 위에 비친 달, 왕비들이 모여 춤을 추는 장면. 그들의 한복은 물결처럼 흔들립니다. 얇은 비단 속살이 살짝 비치며 은은한 향기가 퍼집니다. 백제 비단은 세계적 명성대치타. 페르시아를 거쳐 로마로 수출됐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직물은 미의 일부였습니다. 몸을 감싸는 느낌, 부드러운 촉감이 여성들의 자신감을 키웠죠. 무덤 벽화에서 보듯 여인들은 치마를 높이 걷어 올려 춤을 추며 왕을 유혹했습니다. 그 동작은 우아했으나 에로틱한 긴장감을 띄었습니다. 지적 관점에서 보자면 이 월안 믿는 사회 구조를 드러냅니다. 백제는 성리학 이전의 유교 영향 아래 여성의 풍만함을 가임력과 연결 지었습니다. 둥근 뺨은 건강과 다산의 상징. 반면 말라깽이가 아닌 이유는 기후 탓입니다. 습한 남부에서 살찐 몸이 추위를 막아줬습니다. 곱은 벽화의 묘사처럼 왕비들은 진귀한 보석으로 목을 장식하고 뺨에 붉은 물감을 발랐습니다.
이런 화장은 왕실 스캔들을 부채질했습니다. 부왕 후왕후의 후궁이 아들의 총애를 노리다 추방된 사례가 전해집니다. 이제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공주릉, 공주링에서 나온 유물들, 금동 신발에 새겨진 발자국, 비단천에 물든 꽃잎. 이 여인은 왕의 동생으로 추정됩니다. 그녀의 얼굴 복원도는 둥근 윤곽을 보입니다. 그러나 무덤 속엔 비밀스러운 조각상, 남녀가 포옹하는 모양, 백제의 관능적 예술입니다. 이는 왕실의 금단의 사랑을 암시합니다. 위도광의 시대, 측비간 다툼이 왕위를 흔들었습니다. 한 미인이 왕자를 유혹해 반란을 일으켰다는 전설. 사실 여부는 미지수지만 무덤의 에로틱한 조각이 그 열기를 증언합니다. 백제의 몰락과 연결지어 보십시오. 유엄 60년 신라당 연합군에 무너진 백제. 궁정의 사치와 미인에 대한 집착이 원인 중 하나였을까요? 는 백제 왕들의 여색 과다를 지적합니다. 의자왕, 이치왕의 후궁 3,000명, 그중 월한 미인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들은 외교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에 보낸 미인들이 평화 조약을 맺게 했죠.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독이 됐습니다. 왕의 총애가 한 여인에게 쏠리자 귀족들의 반발이 커졌습니다. 부드러운 비가 내리는 밤, 왕의 침소로 돌아갑니다. 왕비의 뺨이 불빛에 빛납니다.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를 채웁니다. 전하, 이 뺨이 영원히 당신의 것이지요. 그러나 창밖엔 적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백제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화려함 속에 쓰러졌습니다. 무덤 유물들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미는 권력의 칼날, 사랑의 함정이었다. 이 이야기는 백제의 예술적 정수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비단과 조각은 오늘날 K컬처의 뿌리입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지요. 달빛이 당신의 뺨을 어루만지듯 백제의 속삭임이 꿈속으로 스며듭니다. 평화로운 밤 되십시오. 황금빛 왕관이 달빛 아래 반짝이는 밤, 신라 궁궐의 정원은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이 서 있는 꽃처녀들의 눈매는 길고 날카로웠다. 봉황의 눈처럼 살짝 올라간 눈꼬리가 그들의 미모를 완성했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 숨겨진 비밀은 차가운 독이었다. 이 꽃같은 여인들은 왕의 총애를 받는 화랑의 연인이었을까? 아니면 골품제의 칼날이 된 암살자였을까? 신라의 궁전, 금성의 밤공기는 서늘했다. 대야의 불꽃이 희미하게 타오르며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늘진 복도에서 금관을 쓴 여인이 천천히 걸어 나온다. 그녀의 머리 위로 솟아오른 금관은 30cm가 넘는 높이로 세 개의 나뭇가지 모양의 장식이 바람에 살짝 흔들린다. 금실과 옥돌이 박힌 그 왕관은 무게가 1kg을 넘었지만 그녀의 걸음은 가볍다. 얼굴은 하얗게 치장되었고 입술은 붉은 단홍으로 물들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눈이었다. 길게 늘어진 봉황안, 눈꼬리를 검은 선으로 강조해 더 길고 날카롭게 만든 눈매. 이 눈은 단순한 아름다움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라 귀족 여성들의 이상적인 미의 상징, 골품제 최상위 성골의 증표였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 궁전의 손님이다. 공기 중에 퍼지는 백자꽃 향기, 멀리서 들려오는 현악기의 부드러운 선율. 여인들이 모인 연회실로 들어서면 그들은 모두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 키는 크지 않지만 몸매는 가늘고 유연하다. 머리는 높이 틀어올려 금관을 받쳤고 귀에는 금귀고리를 달았다. 옷은 비단 치마 저고리, 소매 끝에 은실 자수가 빛난다. 그들은 웃으며 잔을 기울이지만 눈빛은 예리하다. 이 꽃처녀들은 화랑도의 연인으로 불리며 왕실의 아름다움을 상징했다. 그러나 그 미소 뒤에는 치명적인 독이 도사리고 있었다. 신라의 미인 기준은 골품제와 깊이 얽혀 있었다.
6세기경 신라에서는 성골, 진골, 육두품으로 나뉜 골품제가 사회를 지배했다. 왕위는 오직 성골 계통에서만 나올 수 있었고 그 증거로 금관이 사용되었다. 여성들은 이러한 미의 기준을 통해 권력을 과시했다. 봉황화는 중국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도입되었지만 신라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발전했다. 눈꼬리를 길게 그어 현목인 익슈엔무렌이라 불렀다. 이 눈매는 단순한 화장술이 아니었다. 어린 소녀들부터 훈련을 시작해 매일 눈 주위에 검은 먹물을 발라 피부를 당기고 길게 만들었다. 통증은 참아야 했고 실패하면 추방당했다. 미모는 생존의 도구였다. 깊숙한 궁전 안방으로 들어가 보자. 촛불이 깜빡이는 방 안, 왕이 누워있는 침상 곁에 금관 쓴 여인이 서 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옥병이 쥐어져 있다. 폐하, 이 약탕이 몸을 달래줄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부드럽다. 하지만 그 병 안은 비소가 섞인 독극물이다. 신라 역사에서 이러한 암살은 드물지 않았다. 7세기 진흥광 시대 화랑 제도가 본격화되면서 꽃처녀들은 정보원으로 활용되었다. 그들은 연회에서 귀족들의 대화를 엿듣고 왕에게 보고했다. 때로는 왕비나 왕자가 될 기회를 노리며 독을 탔다. 금관의 장식 속에는 비밀 주머니가 숨겨져 독침이나 약초를 감췄다. 그 아름다운 머리 장식은 살인 도구였다. 바람이 불어 정원의 나무잎을 스치며 지나간다. 멀리서 들려오는 밤의 개구리 소리. 당신은 돌계단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본다. 한 여인이 금관을 벗으며 한숨을 쉬고 있다. 그 무게는 하루 종일 목을 짓눌렀다. 신라 여성들은 10대부터 금관 훈련을 받았다. 머리카락을 단단히 묶고 무거운 관을 쓰며 걷는 연습을 반복했다. 어깨가 구부정해지지 않도록 채찍으로 막기도 했다. 피부는 백옥처럼 하얗게 유지하기 위해 면펀을 바르고 햇빛을 피했다. 이는 백옥미라 불리는 이상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골품제의 산물이었다. 천민 여성들은 이러한 장식을 할 수 없었다. 미모는 권력의 상징, 낮은 골품은 추한 것으로 낙인 찍혔다. 이제 역사적 맥락으로 시야를 넓혀보자. 신라의 미인 기준은 삼국시대부터 형성되었다. 고구려의 벽화에서 보듯 긴 눈매와 높은 관은 공통적이었으나 신라는 금속 세공술로 차별화했다. 5세기 금관총 출토 유물을 보면 금판에 새긴 봉황무늬가 눈매를 연상시킨다. 이는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받아 봉황은 불사와 권위를 상징했다. 화랑도는 이러한 미를 군사훈련과 결합했다. 젊은 귀족 소년들이 꽃처녀들과 어울리며 충성심을 키웠다. 그러나 8세기 문성왕 때 이러한 시스템은 권력투쟁으로 변질되었다. 왕비 후보 중 독살 사건이 빈발했다. 이에 기록된 대야성 사건처럼 금관을 쓴 여인들이 왕을 시해하려 한 사례가 있다. 궁전의 뜰로 다시 돌아오자 달이 중천에 떠 있고 호수가 잔잔하다. 꽃처녀 한 명이 물가에 서서 금관을 만지작거린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지만 여전히 길고 아름답다. 이 눈매를 만들기 위해 그녀는 밤새워 눈을 뜨고 있었다. 신라에서는 수안 슈이안을 피했다. 졸린 눈은 미덕이 아니었다. 대신 봉황안처럼 항상 경계하는 눈빛을 유지했다. 이는 궁정의 암투 때문이었다. 왕의 후궁들은 서로를 감시하며 미모로 총애를 독차지하려 했다. 골품제의 어두운 면을 생각해보자. 성골은 왕족만 해당되었고 진골조차 왕위를 노릴 수 없었다. 여성들은 결혼으로 골품을 유지하며 미인 대회처럼 선발되었다. 이 묘사된 바 화랑의 연인들은 춤과 노래로 미를 뽐냈다. 그러나 실패한 자들은 노예가 되었다. 금관 제작은 천민 장인들의 몫이었으나 그들은 관을 만질 수 없었다. 오직
귀족만 착용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불평등이 신라 말기 왕권 약화의 원인 중 하나였다. 935년 신라 멸망 시 골품제는 후삼국 분열을 초래했다. 정원의 안개가 서서히 피어오른다. 여인들이 물러가고 궁전은 고요에 잠긴다. 금관의 반짝임이 희미해지며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이 밤속으로 스며든다. 신라의 아름다움은 화려했지만 그 뒤에는 희생과 피가 흘렀다. 봉황아는 자유가 아닌 쇠사슬이었다. 그러나 이 유산은 고려와 조선으로 이어져 한복의 관모와 화장술에 남았다. 이제 눈을 감고 그 고요한 궁전을 떠올려 보십시오. 서늘한 바람, 황금빛 광위, 길고 날카로운 눈매. 신라의 꽃처녀들은 여전히 당신의 꿈속을 맴돈다. 평화로운 잠에 들며 그 치명적인 우아함을 되새기소서. 고려의 궁정에서 창백한 달빛이 비단 치마를 스치며 속삭이듯 흘렀다. 여인 하나가 서 있었다. 가녀린 몸매는 바람에 흔들리는 버드나무 같았고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했다. 입술은 붉지 않고 희미한 안개처럼 희었다. 그녀의 눈은 깊고 슬프게 빛났다. 주변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밤바람이 궁전의 문살 사이로 스며들어 은은한 향초 냄새를 실어 나르며 피부를 간지렸다.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 몸은 자유로웠으나 동시에 연약해 보였다. 고려시대의 미, 바로 이 귀신 같은 우아함이었다. 이 장면은 11세기 고려의 전형이었다. 왕궁에서부터 평민 마을까지 여성들은 날씬한 허리와 창백한 피부를 이상으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 고려는 불교가 지배하던 시대였다. 승려들의 영향으로 세속의 욕망을 초월한 공허한 아름다움이 숭배되었다. 살을 찌우는 것은 탐욕으로 여겨졌다. 대신 단식과 약초로 피부를 희게 하고 몸을 가늘게 유지했다. 비단 한복은 몸의 곡선을 숨기지 않고 바람에 날리며 유령처럼 흩날렸다. 이 미는 자유로웠다. 왕비부터 시녀까지 모두가 그 고스트 그레이스를 추구했다. 밤하늘의 별처럼 잡히지 않는 아름다움이었다. 이제 카메라를 당겨보자. 고려의 거리, 개경의 시장.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였다. 젊은 여인들이 모여 앉아 쌀가루와 진흙으로 얼굴을 바르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부드럽게 퍼졌다. 오늘은 더 창백하게. 그들은 서로의 뺨을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공기 중에 달콤한 과일 향이 맴돌았다. 이 풍습은 궁정에서 시작되어 민간으로 퍼졌다. 고려의 미학은 불교의 무상관에서 왔다. 육체는 덧없으니 가볍고 투명하게. 왕들은 이런 여인들을 시로 찬양했다. 연고처럼 흰 피부, 바람처럼 가는 몸. 이 시대 비만은 미덕이 아니었다. 오히려 영혼의 무게였다. 그러나 이 미는 역사적 전환점이었다. 14세기 말 몽골의 침략과 왕조의 쇠퇴 속에서 고려는 무너졌다. 불교의 부드러운 그림자가 걷히고 유교의 강철 같은 규율이 내려앉았다. 조선이 태어났다. 이제 미의 혁명이 시작되었다. 조선 초 한양의 한옥마을. 새벽 안개가 거리를 감쌌다. 여인 하나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이마는 높이 발그레하게 칠해져 있었다. 코다리는 솟아올랐고 몸은 버드나무처럼 가늘었다. 삼고, 산가오. 높은 이마, 높은 코다리, 높은 키. 공기는 서늘하고 촛불이 흔들리며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붓으로 이마를 더 길게 그었다. 아픔이 스쳤으나 미소 지었다. 주변에서 어머니가 속삭였다. 유교의 여인답게. 이 장면은 조선의 일상이었다. 유교가 미를 규정했다. 줌아웃 해보자. 조선은 태종 때부터 유교를 국시로 삼았다. 성리학자들이 여성의 역할을 엄격히 정했다.
여자는 삼종지도 산 총치더를 지켜라. 아름다움도 그 일부였다. 고려의 자유로운 귀신 믿는 사라졌다. 대신 철의 규칙이 왔다. 높은 이마는 현명함의 상징, 코다리는 귀족 혈통, 가는 몸은 절제의 증거. 왕실에서는 미인을 뽑는 교녀제가 있었다. 태종의 어머니 원경 왕후처럼 이런 미가 권력을 쥐었다. 그러나 이는 폭정이었다. 평민 여성들은 매일 연고를 바르고 발을 묶어 키를 길게 보이게 했다. 통증 속에 미를 갈고 닦았다. 상상해보자. 15세기 조선의 시골 마을.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었다. 농부의 딸이 강계에 앉아 흙과 풀씨로 얼굴을 덮었다. 이마를 더 높이. 그녀의 손은 떨렸다. 주변의 친구들이 모여 서로의 얼굴을 검사했다. 웃음과 한숨이 섞였다. 공기에는 진흙 냄새와 강물의 습기가 배어 있었다. 이 삼고는 계급을 가로질렀다. 양반 여성은 황금 분청으로, 상민은 흙으로, 모두 유교의 잣대 아래 있었다. 밤이면 아버지들이 미인이 되라고 훈계했다. 아름다움은 순종의 도구였다. 이 변화는 혁명이었다. 고려의 부드러운 미는 불교의 무역에서 왔으나 조선은 유교의 질서로 바뀌었다. 왜? 세조의 왕권 강화, 살인파의 부상, 미는 정치 도구가 되었다. 연산군 시대 환관들이 미인을 감시하며 삼고를 강요했다. 반항은 없었다. 그러나 민중의 불만이 쌓였다. 16세기 말 임진왜란, 전쟁의 포화 속에서 미의 규칙이 흔들렸다. 그러나 전쟁 후 광해군 시기 농민봉기가 일어났다. 홍길동 전처럼 억압된 미가 반란의 불씨였다. 철의 규칙이 우리를 짓눌렀다. 농민들은 고려의 자유로운 미를 꿈꿨다. 인조반정, 병자호란,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삼고는 더 강해졌다. 숙종의 연인공주처럼 미인은 왕조를 지탱했다. 이제 현대 한국으로 이어지자. 조선의 미가 어떻게 K-뷰티 제국을 만들었을까? 놀라운 연결고리. 삼고는 여전히 살아있다. 높은 이마, 쌍꺼풀 수술과 이마 성형, 높은 코, 코 성형의 70%가 한국에서, 가는 몸, 다이어트 문화. 고려의 창백함은 유리 피부로, 조선의 버드나무는 슬림 바디로 진화했다. 상상 속 서울의 클리닉. 부드러운 조명 아래 젊은 여성이 누워있다. 바늘이 피부를 스치며 더 높은 코로. 공기는 멸균제 냄새로 가득. 그녀의 눈은 평화롭다. 이건 조선의 연장선. 2023년 한국 성형시장은 13조 원. BTS, 블랙핑크가 세계에 삼고를 전파했다. 고려의 고스트 그레이스는 유리 피부 글로우로, 조선의 규칙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농민봉기에서 현대미까지 고려의 자유가 조선의 억압으로 다시 K-뷰티의 제국으로. 미는 시대의 거울이었다. 이제 눈을 감고 그 부드러운 변화를 꿈꾸라. 달빛이 스며드는 궁정, 바람 부는 한옥, 평화로운 밤속으로 수용약 4주 유액자.